자, 우리 결산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건 회계 기준상의 결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취업 하실 때 면접이 아니라 그 모집 요강 그 1억 그 구인 광고에 거기에 법인 결산 적혀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세 신고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맞춰 결산 표준 재무제표 만들고 그리고 이익잉여 처분계획서 만들고 법인세 신고 준비하는 걸 법인 결산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법인 결산인데 결산해 본 적 있다 생각하고 가셨다간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그 회계 2급까지 세무 2급까지 공부하신 분들한테 결산 적혀 있는 거에 이걸 가지고 결산이라고 이력서에 쓰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결산 적혀 있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갔다가 특히 하반기하고 상반기 초반하고에 잘못 걸렸다가 바로 이걸 맞닥뜨리는 순간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결산은 우리 이제 법인세 공부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결산 조정이죠. 법인세법이랑 생각하는 게 일치한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서 해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산은 회계 기준에 맞춘 기말 수정 분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기말 수정 분계를 우리가 할 때 항상 분계는 전표 입력을 하겠죠. 근데 부가가치세법 세하고 신고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에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이 직접 입력하는 게 수동 결산이고, 우리 계산 자료 입력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자동 결산이죠. 근데 이 두 개는 어떤 걸 쓰든 간에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말이 우리 시험용은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날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컴퓨터에 결차 결대다 차변 대변이다 구분의 의미 없어요. 그건 사람인 우리가 담당자인 내가 컴퓨터가 한 건인지 사람이 한 건지 이렇게 알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수능 계산하는 건 차변 대변 쓰는 거고, 근데 내가 직접 분계하는 건데도 그냥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쓴 건지 결산 수정 분계를 한 건지 그걸 구분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할 때도 결차 결대라고 쓰는 거예요. 컴퓨터는 어차피 차변 대변으로만 인식하지 다른 걸로 인식 안 해요. 그럼 별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수동 계산, 자동 계산에서 이 자동 계산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지원해주는 정도까지를 자동 계산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꼭 여기에서만 써야 돼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ERP 프로그램들은 이연도 자동 계산을 해요. 이연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그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는 게 보면 우리가 더 처리가 더 쉽고 원활하고 놓치더라도 세금 작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ERP 쓰는 곳은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고 써요. 그리고 선급 비용을 쓰면 관리 메뉴에서 어떤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선급 비용이냐고 쓰게 돼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넣어두면 기말에 기간 비용 현황을 누르면 걔네들이 일할 계산해서 수정 분기를 다 날려줘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급 비용이라고 보험료든 뭐든 납부했을 때 쓰는 게 이제 점점 퍼졌어. 지금 ERP 많이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전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이 30%, 뉴젠 우리 그 K랩 프로그램이 30%, 그럼 나머지 40%가 잡다한 ERP 프로그램과 세트. 잡다한 ERP 프로그램도 많아요. 뭐 이카운트라든지 뭐 아침 라디오 들어보시면 뭐 이상한 막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새로 만드는 것들은 ERP처럼 형태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4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종류 많이 나눠 먹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ERP 프로그램들은 자동 계산해주는 종류가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우리는 이제 스마트 A하고 K랩만 가지고 볼 거죠. 그럼 K랩이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양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꼭 수동 계산으로 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원 안 해서, 그럼 범위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실무적으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이원과 예상 중에 이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수동이라 했다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동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의 다 특징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을 할 건데, 이 메뉴를 열게 되면 이 메뉴를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우리 장부의 모든 자료를 다 불러오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작업 중에서 이런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산에서 우리가 직접 손 안 대는 컴퓨터가 해주는 우리 전산상에서 결산해 주는 것 중에 우리 수익 비용을 정리를 해줘요. 수익 비용 정리라는 건 뭐냐면 얘를 집합 손익으로 만들어서 얘를 단기 순이익을 만들고 얘를 이익 잉여금으로 보내서 내년에 수익과 비용이 장부상에 잔액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재무상태표 개정만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계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했을 때는 제조 경비에 있는 500번대 번호를 다 제거시켜 줄 거고, 그래서 매출 원가로 그냥 다 넣어 버릴 거고,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이제 그 값들을 다 집합 손익으로 만들어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린 작업할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장부에 있는 모든 수익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수동계산이라고 했던 내용들 있죠. 얘도 같이 반영된 값에서 마지막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동계산 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메뉴를 열 때에 얘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안 들어간 값이 온다는 거예요. 기말 외상매출금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 분기하는 게 거의 다 대다수가 한쪽 편이 수익이나 비용일 거거든. 그럼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때도 결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하고 부가가치 신고 부속 서류도 쓰고 그리고 결산으로 올 건데 그 사이에 전표 문제를 다 못 풀었잖아.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는 안 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 계산이라고 확실히 드는 거 있어도 왜냐면 앞을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되거든. 아니면 생뚱맞은 값만 가지고 분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먼저 지원해 주는 걸 보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수동 계산할 거다, 자동 계산할 거다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동 계산 할 거다 안 할 거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보면 우리 교재에 341페이지 중간에 적혀 있죠. 자동 계산 내용이라고. 자, 자동 결산 가능한 항목들 보면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 우리가 정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얘는 하는 목적이 매출 원가 산정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산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남아 있는 것 빼면 나머지는 썼다고 혹은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물건을 팔려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치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말에 400만 원치 남았다라고 하면 600만 원치 팔렸네라고 할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걸 하라고 내가 600만 원치 있어요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400만 원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 이만큼 남았어라고 말하면 걔가 원재료비가 되어서 제공품이 되어서 얘가 매출 원가로 가는 분계를 너가 하도록 하여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 할 때 그럼 우리가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재고액을 무조건 쓸 건데 그럼 매출 원가에 넣을까 안 넣을까를 잘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 할 때에 내 재고 자산에서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봤던 기억나시죠? 우리 예를 들면 위탁품, 우리 적성품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죠. 위탁자가 판매를 의뢰한 사람, 수탁자가 판매하는 사람. 그럼 항상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위탁자의 입장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탁자의 입장으로 내 창고에 있는 물건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잖아. 근데 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되거든. 그럼 한국말에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적어놓고선 내 재고자산에 포함이 안 돼 있대. 그럼 잘했나고 그대로 써야 되니까 한국말을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위탁자 입장이고 수탁자가 안 판 게 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고 내 거에 포함 안 돼 있다 그러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이고까지는 거의 다 대다수가 내가 위탁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때 그냥 성의 없이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죠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 보면 세무이고 문제 보면 내가 수탁자 입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송 판매는 뭐 우리 잘 알겠죠. 내가 고객 입장에 있을 리는 없을 거니까 그럼 구매의사 표시해야지만 재고자산에서 빼죠.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도 내가 그 매입자의 입장인지 매출자의 입장인지, 왜냐면 원재료나 이런 건 내가 살 수 있죠. 매입자 입장이라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출자 입장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내 거겠죠. 그래서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아 있다 이 말도 정확하게 잘 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다음 여기서 볼게 감모 손실 있죠.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무조건 실제 재고액 쓰는 거예요. 얘는 정상 비정상 상관없이 얘는 실제 재고액을 쓰게 될 건데 입력을 할 건데, 자, 그럼 이 감모 손실에서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 전산상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는 게 3,800만 원치 있는 거예요. 200만 원치가 사라졌어. 근데 이 200만 원치가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3,800만 원치 있다라고 쓰면 그 1억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우리 6,200만 원만큼은 매출 원가로 컴퓨터가 분계를 해줘 볼 거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을 내가 따로 분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매출 원가 분계해 놓고 나머지 컴퓨터 보고 매출 원가 하라는 건 이중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건데, 그럼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얘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습성이 기본 습성이에요. 내가 적은 거 빼고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계해 버리는 게. 그래서 자동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오기 전에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생산이나 판매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직원 주면 복리후생비, 뭐 다른 사람 있으면 뭐 접대했으면 접대비, 그리고 지금 잃어버렸으면 원가성 없이 잃어버렸으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는 다른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사인을 줘야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수동 계산으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이거 써야 되죠. 자, 우리 그 스마트에이 책 보면 뭐 스마트에이는 8번은 안 써도 인식합니다 하면서 막 적혀 있는데 걔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K랩은 옛날부터 안 써도 인식했어요. 12월 31일 날이든 언제든 일반 전표에 사람이 직접 쓰고 있으면 매출 원가 차변에 분계 아니면 알아서 인식은 해줬어요. 근데
재고 자산에 우리가 보여주는 카운팅에서 그리고 ERP 물류 쪽에서 걔를 안 잡아주는 전표가 어차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걔들은 이제서야 그걸 집어넣고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자랑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꼭 쓰세요. 이건 매출 원가에 포함하고 안 하고는 컴퓨터가 안 써도 인식을 해요. 컴퓨터가 뭐 그 정도 인식 못하도록 뭐 소정 못하겠어. 근데 우리가 재고 자산의 금액 움직임과 합계 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타겟형 대체 양을 보면서 얘 전체 합계가 정확하게 보이겠죠. 아니면 금액이 뜰 거잖아요. 재고 자산 보이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써주는 거 썼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니까 좀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겠죠. 자, 다음 평가 손실이 있죠. 자, 평가 손실은 당연히 시가하고 장부 가격을 할 건데, 자, 그럼 시가하고 장부 가격하고 했을 때에 우리 여기 입력은 시가를 하나요? 장부 가격 하나요? 그렇죠. 얘는 뭐 올랐든 내렸든 뭐든 따질 거 없어요. 여기 입력은 일단 무조건 장부 가액을 입력하는 거죠. 내려도 장부 가격에 차감 계정 쓸 거거든. 그렇게 해서 장부의 가격을 내릴 거기 때문에 내가 금액으로도 내려버리고 차감 계정도 달아버리면 이중으로 내리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장부 가액을 입력할 거예요. 그럼 평가 손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가법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저가법은 장부 가액하고 그리고 시가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금액보다 더 높으면 낮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잖아.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높은 값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장부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금액으로 하락분만큼 인식을 할 건데, 이 시가도 일반적으로는 순실현 가능액을 인식을 할 건데, 이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판매 가격에 빼기 판매 비용을 하는 거예요. 자, 상품이 내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얘를 판매 가능한 가격이 1,200원이래. 그럼 팔 수 있는 이 가격이 순실현 가능액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판매 비용이 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실현 가능액은 900원이죠. 그러면 100원의 하락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순실현 가능액을 쓰는 게 얘가 우리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쓸 건데, 그런데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쓸 거예요. 얘는 원재료.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TT 1급이나 이런 시험은 자주 그렇게 해요. 자산별로 전부 다 순실현 가능액과 현행 대체 원가를 그냥 표로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얘는 순실현 가능액하고 비교하고 얘는 현행 대체 원가하고 비교하고, 또 어떤 때는 현행 대체 원가, 판매 가격, 판매 비용 이렇게 적어주면 알아서 계산해서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줄 거니까. 그럼 어느 거 가지고 지금 시가라고 인식을 해서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알면 그냥 좋고 이만큼 내렸네 안 내렸네 그럼 끝인 건데, 모르면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보일 뿐이에요. 알면 복잡한 거 아니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 그냥 해버립시다.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 데이터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믿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계산이 뜰 거예요. 지금까지 잘 떴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또 잘못 만들기도 해요. 근데 붕괴는 다 잘 나오도록 하긴 했었는데, 그럼 우리 평가 손실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 얼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얼마.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그 우리 K랩 같은 경우는 참고에 자기 짝지가 보이잖아요. 참고에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다, 제품의 차감 계정이다, 만들 때 관계 계정 쓴 게 오른쪽 보이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데 우리 스마트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안 만들고 상품 평가 충당금, 제품 평가 충당금 그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찾으실 때 우리 스마트에 가지고는 재고자산 치면 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품 평가 충당금 이런 계정 과목으로 찾으시면 얘가 보일 거예요. 그것도 나름 하나의 센스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분계를 하고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면 얘가 나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으면 얘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빼고 장부 가격을 쓰면 되죠. 그러면 장부 금액에 얘 차감한 금액이 이제 인정하는 장부 가액으로 이번 계산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금액만큼을 줄인 금액을 쓰면 안 돼요. 장부에는 100만 원인데 20만 원 내렸다고 해서 20만 원 이 회계 처리를 하고 80만 원을 쓰면은 60만 원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00만 원이라고 쓰고 20만 원 달았다고 장부에 기록만 해두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고, 자, 다음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게 있죠. 유무형자산. 지금 341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자, 그럼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일단 고정자산 등록해가지고 반영하래. 이제 그거 못 하실 분 없죠. 고정자산 등록은 너네들이 변수를 줘봐라.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고정자산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10월 1일 날. 그래서 얘가 뭐 5년간 사용하는 거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감가 상각비 계산하는 원리가, 자 1년도 10월 1일이고 자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하는데 거의 여기 계시면 대다수가 여기 계산을 하는 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원래 일할 계산이 아니고 월할 계산이에요. 그러면 얘 계산할 때에 10, 11, 12 세 달이죠. 그러면 3개월치를 하겠죠. 그럼 12분의 3을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0월 1일까지 했죠. 그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는 이 부분 9달 하고 이 부분 3달 하고를 더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 감가상각은 1원리로 가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러면 1년치를 계산했잖아. 처음에 하면 1년치를 하죠. 그러면 지금 월할 계산해서 3달치 뺐죠. 그럼 나머지는 내년 거다 9달치는 잡아놓고 그거 뺀 나머지 가지고 또 계산해 가는 거. 정해법은 차이가 있을 일이 없는데 정률법에서는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가지고 오더니 차이가 안 나요. 그러길래 내가 딱 봤더니 7월 1일에 샀어. 아니 7월 1일에 사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다른 달이 나게 되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 원리는 지금 정리법에 했을 때 세 달치만 빼고 남은 거에 예를 들어 5년이라 0.45 해버리면 값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원리다. 그럼 정리법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했을 때도 감가상각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까봐 혹시 이때나 이때 하면 사실 CTA 시험에는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죠? 자, 그 이유가 이점 이점 가면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뭐 우리도 다 잘하실 거니까 감가상각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대손충당금 이건 이야기하면 길겠다.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사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시험이었나요? 수현 씨?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나온 거? 이 앞에 시험이었나? 예? 까먹었어. 아무튼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 말도 안 되게 충당을 돌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 퇴직급여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처벌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럼 전부 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왜냐하면 분계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이 기존에 설정했던 거 취소해 버리는 건 마이너스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 왜냐하면 장부 잔액이 음수로 안 뜨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꼭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없대. 그럼 그냥 마이너스 떠도 전부 추가하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답이 두 개 다 나왔다면서.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 이렇게 두고 대손충당금 좀 볼게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에 그 우리가 잔액비례법이 있고 그리고 연령분석법이 있죠. 주로 쓰는 게. 그럼 잔액비례법이든 연령분석법이든 우리 스마트에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그럼 우리 계산할 때는 저는 그 저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볼 때 회계에서는 저는 그냥 일방통행으로 합계장에산표로 가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는 그 상황을 빼고는. 근데 계정별 원장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선생님마다의 특징인 거예요. 저도 실무에서는 계정별 원장 들어가요. 수업하고 탈 때는 합계장에산표만 들어가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선택인 거니까. 그럼 잔액비례법은 원하는 채권 잔액에다가 우리 대손 추정률 곱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추정액을 만들죠. 그럼 이 잔액이라는 게 우리 채권 잔액이든 기타 채권 잔액이든 다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채권 잔액인데 이 잔액이 기말 잔액이죠.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면 대손 추정액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이 추정액을 딱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잔액이 있다면 이 잔액이 작으면 보충하고 많으면 환입을 할 거죠. 그럼 이 추정액을 잔액에다가 그냥 추정률 비례적으로 하니까 잔액비례법인데, 연령분석법은 채권 기말 잔액을 쓰는 건 맞는데 기간별 추정률을 다르게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간별 채권 잔액 곱하기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A는 이게 더 쉬워요. 스마트A 그 우리 TAT 1급 시험에서는 왜 이게 더 쉽냐면 합계자리 산표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문제에서 줄 거거든. 보이는 대로 계속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대손 추정액이 나오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전산 세무 2급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 대손 삼각 버튼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나오는 순간 당황을 해요. 그거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기간별이라는 게 우리 뭐 기말부터 1개월 이내 거는 예를 들어 0.몇 %, 6개월 이내 거는 또 몇 %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그냥 쭉 곱하면 되죠. 그럼 그 합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곱하기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채권별로. 그냥 오래된 거, 이 연령분석법이라는 건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잖아. 사실 외상매출금을 1년간 못 받았대. 못 받는 거에 대손 처리 안 한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치는 거고, 최근에 한 거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간별로 채권 다르게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환입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우리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 짝지 맞춰 쓰실 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충을 할 때는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입이 들어오면 매출 채권은 800번대의 판관비 차감 성격으로 다는 거. 비용자린 차변이잖아요. 비용자린 차변인데 대변에 쓴 거는 비용을 깎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 채권은 900번대를 쓰는데 영업 외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게 판관비의 차감이니까 매출 채권은 전표 추가로 눌러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차변에 대손 삼각비를 마이너스로 쓴 거나 대변에서 차감 계정다는 거나, 우리 매출 할인일 때에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 쓰는 거나 차변에 매출 할인 쓰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 생겼을 때 문제 내는 사람이 기분이 좀 나빴었나 봐요. 그 전표 추가한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 회차에 매출 채권인데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 적었어요. 그래서 900분대 쓸 수밖에 없게 전표 추가한 사람들 다 망해라고 문제 낸 사람이 좀 쩌냈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세무 2급 시험 언젠가 기출 문제에서는 환입이 발생해도 계산자료 입력만 이용하시오라고 또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변덕이겠지만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내는 사람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 원하는 대로 값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격을. 판관비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만 보면 되고, 고정자산 뭐 적혀 있는 거야. 앞에 감가상각이랑 같은 거고, 무용고정자산은. 자, 우리 법인세 부분 있죠. 자, 우리 컴퓨터 켜져 있으시죠? 그 계산자료 입력 한 번만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자, 우리 법인세 계산할 건데, 자, 일단 우리 그 전산 세무 1급은 전자동을 해도 되고, 우리 TAT 1급은 반자동이죠. 제가 반자동이라 말하는 건 선납세금은 수동 계산해야 돼요. 선납세금은 거의 잔액도 안 보여주고 분개해주는 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납세금 정리하고 오는 거라서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라는 말 없으면 전부 다 수동 계산해버려요. 귀찮잖아요. 어차피 수동 계산해서 그냥 다 끝내버리면 될걸. 근데 자, 우리 제가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라고 한 거는, 자,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보이나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보이시죠? 그럼
우리 결산 반영 있는 라인에 왼쪽은 결산 전이고 오른쪽은 결산 후죠. 그죠? 우리 결산 반영 라인 왼쪽 오른쪽. 그죠? 그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오른쪽에 결산 후 금액 적혀 있나요? 반영 후 금액인가? 결산 후 금액. 결산 후 금액 있죠? 이걸 우리가 위에 녹색 칸에다가 금액을 쓸 때마다 결산 후 금액이 얘가 바뀌어요. 얘가 위에 입력할 때마다 바뀌겠죠? 그럼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계산은 이 값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세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세 계산하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동계산에. 왜냐면 우리 법인세 차감 순이익을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위에 있는 나머지 자동계산을 수동계산이든 자동계산이든 법인세 전까지 전부 다 끝내야 결산 후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그럼 우리 법인세 계산은 자, 우리 법인세는 2억 이하는 10%고 2억 초과는 20%죠. 200원 넘어가야 20이고. 그러면 200원 넘는 회사는 안 나올 거예요, 이익이. 그럼 얘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별도죠. 얘는 법인세 이야기인 거고. 그럼 우린 지금까지 법인세 이야기할 때 법인세 그 진짜 순수한 국세인 법인세만 이야기했는데 회계상에 회계 처리하는 법인세 계상하는 거는 얘는 지방소득세가 포함이에요. 법인세 등 적혀 있는 건 지방소득세 포함한 걸 우리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 올해 사업한 것 때문에 생긴 세금이니까 올해 비용 처리하려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에서는. 그럼 이걸 계산을 할 건데 그럼 계산하는 공식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안 보이니까 주시고 이쪽에다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5억이 나왔다고 볼게요. 방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5억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5억을 계산할 때 2억 이하는 10%니까 2억 곱하기 10% 하면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2억 초과 3억이죠. 3억에 20% 하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합이 8천만 원이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1 하면 8,800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자, 방법이 근데 자, 만약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 값이 2억을 초과했죠. 2억을 초과했으면 법인세 아이고 차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1을 할 거예요. 또 수학 잘하시는 분 이런 가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2억 초과인 경우에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게 이거예요. 보세요. 5억에 0.2 하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 2천만 원 빼면 8천이죠. 어차피 똑같잖아. 왜냐하면 2억이 넘어간 걸 전부 다 20% 하면 이 구간만 20%로 초과하는 거니까 차이가 4천으로 한 거니까 2천만 차이 나니까 전부 다 20% 해버리고 2천만 원 빼버리는 게 훨씬 빠르잖아. 우리 계산기로 칠 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20% 2억이 넘어가면 2억
이하면 그냥 전부 다 10%로 해서 그대로 하면 얘 2천만 원 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다 2천만 원 해서 저는 한 방에 20%에서 2천만 원을 빼버릴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 곱하기 1.1 하면 8,800 나올 거잖아요. 그럼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저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실 게, 지금 제가 쓴 공식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결산 후 금액이었죠. 그럼 결산 후 금액에다가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1.1 이 순서대로 갈 거라 그랬죠. 그리고 빼기 법인세 감면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법인세 감면을 빼고 곱하기 1.1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1 하고 우리 법인세 감면을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법인세 감면이 지방소득세 감면은 안 되거든. 그러면 지금 앞에 8,800이었는데 1,000만 원 빼준대. 그럼 7,800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빼고 곱하기 1.1 하면 7,700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고 얘를 빼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법인세 감면이 있다면 법인세 감면이 지방소득세 감면하고 같이 일치 안 할 거니까.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다 줄어드는 공제들이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뭐 곱하기 뭐에서 빼라, 1에서 빼라, 2에서 빼라 공식을 적어줄 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잘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 뭐의 감면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자기들이 누가 딴지 걸 수 있으니까 아예 공식을 걸어요.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적어놓고 어디에서 빼라라고 공식을 줄 때가 있어요. 문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에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서 옛날에 한때 여기서 빼고 곱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식을 그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또 그 두 번 뒤에 곱하고 나서 빼는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그 시절에 시험 기출 문제 풀 때마다 사람들 들고 왔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고. 근데 내가 공식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 낸 사람들이 좀 그런지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뒤에 오랫동안 안 나오더라고. 그때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 뒤에 출제위원이 얘를 자주 안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기출 문제가 많이 등장을 안 하니까 한 번씩 내면서 틀려라고 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냥 우선 별거 아니니까 풀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왜냐면 이 점 때문에 목숨 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니죠. 그래서 법인세는 이것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럼 우리 자동계산, 얘는 자동계산 할 수밖에 없죠. 계산자료 입력에서. 그래서 이 금액을 받으면 이제 8,800 예를 들어 나왔다면 여기에서 선납세금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추가 계산에 있어서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되도록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 법인세였어요. 자, 이번엔 수동 결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같이 짚어봅시다. 자, 이연 예상 발생이라고도 하죠. 자, 이연은 이동화태이자 해년자 해를 넘기는 작업이 이연인 거고 예상은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 교수님 발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은 예상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때는 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다른 건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공부 잘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성적 보면 아 제가 모범생인 줄 아는데 정말 시험만 잘 봐서 친구들이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내가 몰라. 나도 알아. 내가 모르는 걸. 점수는 내가 높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재수 없다고 막 욕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건데 술 마시고 노는데 한 봐야겠어. 내가 본 게 나와요. 써야 되는데 운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 이 두 개 다른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 다르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얘 같은 거더라고. 그럼 이연은 해를 넘긴다는 건 당연히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해를 넘기겠죠. 그래서 이연은 과거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다룬다는 건 내년 것까지 포함된 거래를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서 뭔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연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선급비용,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차기 거를 미리 준 비용이거나 아니면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상은 반대로 올해에 해당하는 건데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안 해서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다라고 말만 하면서 현금주의로 장부를 쓰고 있잖아. 돈 들어와야 쓰지. 돈 물건 팔아야 쓰지. 오늘 하루하루 이자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 안 쓰잖아. 그래서 기말에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기말에 한 방 하잖아. 매일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기말에 이걸 다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준 건 아닌데 올해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못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그럼 자, 여러분들 계산 잘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를 딱 정해라고 제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연 있죠? 이연은 자, 비용 계정 과목하고 장부에 선급 비용하고 당기분, 차기나 차기 이후분 이렇게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저거예요. 올해 거는 비용 계정 과목이고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이 되도록 남겨놓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다 처리했대. 그러면 올해 거는 선급 비용 지우고 올해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할 거고 올해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 그러면 내년 거는 비용 빼고 선급 비용으로 바꿔주는 게 작업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처리했던 결산대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도 수익 계정 과목 그리고 선수 수익. 그럼 당연히 올해 것만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연과 예상이 손익수종 분계거든.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차기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이런 걸 먼저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 생각부터 하면 돼요. 올해 게 얼마, 내년 게 얼마. 그냥 이 기준만 있으면 회계 처리 얼마 했지? 얘를 많이 했네. 걔를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준 잡아버리면 틀릴 일이 없는데 일단 어떻게 처리했지? 반대쪽에 가져다 놔야지 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금액을 생각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상 볼게요. 예상은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래서 이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예상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인식하는 거고 이연은 전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얘만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아예 안 한 거잖아. 예상을. 그래서 올해 발생한 부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걸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지. 그죠? 이게 우리 손익수종 분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소모품도 이연의 하나죠. 그죠? 소모품, 소모품비.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이연과 예상에서
비용 처리하면 너무 많이 했잖아, 비용을. 그럼 전부 다 했다는 거니까 내년 비용은 빼야지. 그래서 차기분을 회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선급 비용 했다면 12월 30일 날 올해 걸 미리 준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단기분 금액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저도 회계 1급만 하는 반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위치 잡고 금액을 써야 되는데 금액에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소모품도 그거죠. 결론은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는 건 자산, 소모품이든 저장품이든 어떤 계정 과목이든 남아 있는 건 자산, 쓴 거는 소모품비라고 비용 처리해 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모품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우리 현금 과부적 계정 과목 볼게요. 현금 과부적 계정 과목 성격이 뭐죠? 당연히 자산이죠. 그죠? 자, 그럼 저희 다른 여러분이 부족할 때 붕괴하고 기말에 없애는 걸 못하니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 계정 과목 성격에 부어가지고 찾는 거 하려는 거예요. 한 번만 짚어보자는 거예요. 자, 얘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해뒀어요. 그러면 차변 대변 중 어느 변 계정 과목이죠? 얘는 차변 계정이죠. 자, 제가 차변 계정이다라고 표현한 건, 차변 계정은 자기 자리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차변에 쓰면 플러스, 대변에 쓰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던, 그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던 봤는데, 자, 이때에 잔액이 플러스로 적혀 있다면 이때는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 계산 때 미계산 항목이니까. 플러스라는 건 차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이때는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써서 플러스 적혀 있는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건 대변에 많이 썼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대변에 썼다는 건 얘가 돈이 과잉이란 뜻이에요. 현금이.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거 본 적 있죠? 잔액이 마이너스 얼마 있다, 플러스 얼마 있다.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 느끼시라는 거예요. 학계 잔액 시산표 열어보면 정말로 마이너스 적혀 있어요. 그럼 걔 제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 제로 만들 거면 그쪽에다가 걔를 써야지. 그죠? 플러스 있는 걸 지우려면 반대쪽에 써서 지우는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얘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 자비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어 가지고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그 이유가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상계 정리 아니다. 아시겠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머리 떠올려 보는 게, 그죠? 자, 우리 매출세 계정하면 뭐죠? 매출세 예수금이죠. 내 돈 아니잖아. 제가 항상 강조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고 내 돈 아니니까 부채인 거예요. 그럼 얘는 부채니까 평소에 장부에 받을 때마다 대변에다가 차변에 부가세 받았으니까 쓰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장부에 쌓아두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건 받으면서. 그럼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건 내가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으면서 지울 거라고 차변에 자산으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리하는 분기에는 얘네들을 반대로 위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 분계를 하면 당연히 기본 틀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쓸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가산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 나는 만큼 내거나 환급받을 건데,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만큼 더 내거나 가산세 빼고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환관비로 처리할 거예요. 가산세는.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가 발생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라든지.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은 1년에 4번 하잖아. 걔네들은 1년에 1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죠. 자, 그럼 그거 말고도 다른 뭐 세액공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낸다면 빼고 내야 될 거잖아. 받는다면 얘만큼 같이 받아야 될 거니까 대변에 자비익이다 세액 공제를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차변이 많다면 대변은 부채 자리죠. 그죠? 낼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납부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대변이 크면 내가 받을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수금 얘는 그렇죠. 환급 세액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지금 가산세나 세액공제는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알려주는 사항을 가지고 볼 건데, TAT 1급에서 할 때는 자,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를 보고 수정 분계를 시키기도 하니까 알아서 열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은 가, 부가세 대급금은 나, 미지급 세금은 27번이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 27번 차가감 납부세액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으로 차변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 가지고 자리 잡으시면 돼요. 틀은 저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나머지 저기를 벗어난 위치를 쓴다면 그 나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자, 미수금이 대변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환급세액 차감해야 될 거잖아요. 납부세액이 올해 나왔는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그거 차감하기 위해서는 차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고는 들어올 일이 없겠죠. 자, 나머지 우리 뭐 유가증권의 평가나 이런 건 잘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 재평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상승분은 그렇죠. 우리 자본으로 처리하고 하락분은 영업의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42페이지로 가서 342페이지 가서 일단 수동 계산들 분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기업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이 12월 25일에 만기 입금될 예정이며 이중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이자
16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무슨 상황이죠? 지금 얘는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이자 받을 게 있어요. 100만 원이. 근데 얘가 내년 2월 15일에 온대.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게 16만 5천 원이래. 이런 말을 굳이 말한 건 16만 5천 원 올해 수익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익 자리는 대변에 그렇죠. 이자 수익 16만 5천 원을 인식하라는 거고, 그럼 차변에는 얘 아직 못 받았죠. 미수 수익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21년도 2월 15일 날 우리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은 83만 5천 원만 인식하고 16만 5천 원은 그렇죠.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입력할 때 전기 말에 미수 수익 얼마 인식한 거 있다라고 하면 걔 뺀 나머지를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재행동을 했으니까. 그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저런 거 나오면 특별한 말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라는 게 유가증권별로 각각 해라. 이런 말 없으면 이동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쌍용자동차 보통주 장부가액이 260만 원, 공정가액이 290만 원, 30만 원 올랐네요. 쌍용차 오를 수 있을까? 자, 다음 우리 유성양행 보통주 340만 원에 기말이 300만 원, 40만 원 내렸네요. 결론적으로 순액으로 10만 원 내렸죠. 그러면 10만 원 내린 것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이래 놓고 계산 가면 법인세 가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인정 안 해. 송금 불산이 그 처리하고 해야 되겠죠. 걔가 지금 얘죠. 그죠? 자, 다음 3번. 회사는 우성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함에 있어 은행의 증명서상 잔액과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려고 한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은행 측 잔액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회사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분계를 수정하시오. 당연히 은행 계정 전용표는 우리 회사 측 수정사항은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 은행 측 수정사항은 그냥 은행 측 수정사항이라 적어만 두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은 600만 원 있대요. 이거 우리가 뭐 수정해야 될 거 보이나요? 아니죠. 내가 수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내 통장에서 아직 돈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결국은 찾아가겠죠. 그래서 은행 측 수정사항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다음 이번에 은행 측에서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는 12월 31일 당좌 차월 이자 54만 9,260원에 인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 우리 당좌 차월은 차입금이죠. 차자가 차입금의 차자예요. 그럼 지금 당좌 예금에서 돈이 53만 9,260원이 빠져나갔죠. 이게 이자잖아.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하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 갑처럼 그 시무식하고 놀고 세 보내고 딱 보면 돈 빠져나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하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자, 이 금액이 나갔고, 자, 얘는 그렇죠.
이자 비용으로 이 금액이 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실제로 돈 버는 건가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유보발생. 그랬다가 받았을 때 추인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거 언제 봤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할 때 대표이사한테 이자 안 받았는데 회계 처리해뒀다 했을 때 그 조정도 잊으면 안 돼요. 본 적 있는 것 같죠? 할 때만 생각해야지. 우리가 회계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법인세를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회계가 엄청 늘었다는 게 느낌 올 거예요.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 다양하게. 자, 다음 이제 4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은 구입 시 모두 저장품 계정에 기입되도록 회계 처리되어 있으며 기말 현재 저장품 재고액은 60만 원이다. 자, 그럼 얘 지금 분위기 느꼈나요? 샀을 때 뭘로 처리했대? 자산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알려준 게 뭐죠? 남아있는 자산 이야기였죠. 그럼 얼마만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썼다는 걸 알려 그러면 얼마만큼 샀는지를 알아야겠네. 그래서 장부 조회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합계자는 시산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저장품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장품 계정 과목에 금액 얼마 있죠? 12월 31일 날 손 안 대고 있었으니까 12월 31일 날 보면 되겠죠? 150? 근데 지금 60 남았대. 그럼 얼마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150 있는 걸 60만 원만 남겨두란 이야기잖아. 지금 남아있는 만큼 실제 재고액을 뭐 소모품이든 뭐든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저장품 90만 원을 써서 얘를 줄여줘라 그 이야기죠. 60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차변에 얘는 소모품이라고 그랬고 제조공정에서 쓰는 거네. 차변에 소모품비 90만 원이다. 500번대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뭐 소모품이라 처리했던 저장품 처리했던 뭘로 처리했던 간에 자산 처리했다가 지우는 거고 비용 처리할 때 얘가 소모성 비용이면 소모품비인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비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소모품비예요. 저한테 회사 가서 질문하시면 제 답은 하나로 일관성 있어요. 소모품 비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알아서 만드세요. 회사도 그걸 원할 거예요. 비품 만들었다가 사이 엄청 안 좋아져요. 전 직원과 사이가 안 좋아져요. 회사의 장부상의 비품은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 물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싶어서 비품관리대장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장부에는 비품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가상각하고 잊지 말자라고 했죠 제가. 자, 다음 5번이 평가 문제인데 한, 둘, 셋, 세 개 있네. 우리 이것도 그냥 쉬었다 갑시다. 이 다음 시간에 쭉 하면 되겠네. 자, 다음 중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결산일 기준 환율로 평가 조정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똑같아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사의 외화채권은 다음과 같고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970원이다. 당사는 외화환산 손실과 외화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선급금이 적혀 있으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장기 대여금이 있네요. 발생일 환율이 1,055원. 그럼 얘 얼마 내렸죠? 한 조당 80원이 내렸다, 그죠? 80원인데 2만 달러면 160원이 내렸네요. 160만 원이 내렸네요. 자, 160만 원이 내렸네요. 자, 그럼 내렸는데 장기 대여금 자산이 내렸어요. 그럼 대변에 장기 대여금
160만 원이 내렸고 거래처가 없죠. 그죠? 나중에 뒤에 답 보면 만만한 보스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문제는 안 적혀 있는데 답 보면 보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면에는 자산 감소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16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기말에 평가하기로 하면 조정할 일이 없지, 그죠? 근데 만약에 발생의 기준 환율을 하기로 했는데 평가를 해버리면 이때는 역으로 손실 아니야, 성금불산이익으로 처리하겠죠. 자, 다음 343페이지에 2번 기말 현재 장부상 단기 차입금 중 외화 차입금은 2천만 원이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외화 단기 차입금이 2만 달러가 있네요. 장부에 지금 2천만 원 있다 적혀 있죠. 그러면 2만 달러를 970원으로 계산을 하면 194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 내렸네요. 자, 외화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중 적혀 있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60만 원 내렸어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60만 원을 내려주고 그럼 부채가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60만 원. 자, 다음 3번에 장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차입금 3,800만 원과 미화가 4만 달러네요. 기말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뭐 기준 환율이야. 계속 970원이겠지. 그럼 4만 달러를 970원 하면 3,880만 원. 80만 원 올랐다. 그죠? 장기 차입금이 80만 원 올랐네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 80만 원. 그럼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8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아니었구나.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6번 12월 말 재고자산의 실질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제공품, 상품, 제품이 있는데 자, 당구장 표시에 원재료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는 1,500만 원이다. 차액 300만 원은 원재료 운반 중 파손된 금액으로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럼 비정상 감모 손실로 해서 300만 원 회계 처리하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6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300이었죠. 그리고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300만 원. 자, 7번 볼게요. 나머지는 자동계산 가서 써가지고 매출 원가 산정할 거니까. 자, 기말 상품의 장부상 재고 원가는 300만 원이고 위에 상품 300 적혀 있죠. 상품 감모 손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순실현 가능가액은 28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네요. 자, 그럼 얘 그냥 수능 계산하자라고 했죠. 얼마? 20만 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얘는 상품의 짝지 차감 계정을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세무이금이니까 제가 우리 그냥 수능 계산하자라고 하지. 저 세무이금 수업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자동 계산하라고. 왜냐면 딴 생각 할 게 많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해야죠. 그죠? 왜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중요한 건 자동 계산하든 수능 계산하든 전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300만 원 써야 되죠. 평가 손실은 300 쓰면 차감 계정 붙어서 280으로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감모 손실은 1200이라고 쓰는 게 맞고 시세 재고에. 자, 다음 8번은 보충법. 일단 계산 자료 입력 가서 자, 시험 때 무조건 자동 계산에서 1번은 대손 중단금부터 눌러보세요. 혹시 환입 나오면 수동화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법인세는 마지막에. 자, 다음 9번 장기 대여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이율 8%로 기말까지의 발생 이자를 계상하시오. 자,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3천만 원 가로 끝이 어디야? 아, 선정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2019년 6월 30일 대여했고 2020년 6월 30일 만기고 일시 상환 조건 매년 6월 30일에 1년간 후불 이자로 회수 약정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1년 365일로 가정함. 자, 그럼 19년 6월 30일부터 그리고 올해 6월 30일까지 해서 이자 8%는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으면서 회계 처리까지 잘한 거예요. 그럼 지금 초일 불산입이라고 표현한 거는 6월 30일부터 적혀 있잖아. 30일 빼고 7월 1일부터 날짜를 카운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얘는 미수 수익, 이자 수익 3천만 원에 8% 365분의 2기잖아. 2기는 184일이죠. 그죠? 92. 우리 항상 그 날짜는 90, 91, 92, 92. 2의 4의 배수에만 9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심 가시는 분은 나중에 이거 30일 이거 해보시면 날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 둘이라서 제가 184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이 금액 나오나요? 그죠? 자, 얘가 이번 문제고. 자, 다음 페이지 10번. 자, 주식회사 가벨산업은 2019년 4월 15일 장기 투자 목적의 A 주식을 2,3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공정가액은 2019년 12월 31일에 2,420만 원, 2020년 12월 31일에 2,25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단기말 이전 회계 처리는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가벨 산업 주식회사는 A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서 8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있다. 결론은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만 남겨둬라 그 이야기죠. 제 말 의미 이해가셨죠? 항상 장부에는
시드원가하고 차이가 남아 있을 거거든. 매도 가능 증권은. 그죠? 자, 그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오늘 풀 거라 그랬죠. 자, 자산 얼마 지금 자산 가격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은 자, 얼마 내려갔죠? 2420 전기말 맞춰뒀을 건데 올해 2250 그럼 170만 원이 내려갔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70만 원 낮춰서 공정가액 이 금액으로 보여줘야 될 거고 특별한 말은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이에요.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해라라고 기준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장부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1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겠지.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죠. 왜냐면 전기말에 2300에 사서 2420 되면서 120만 원 평가 이익 해뒀던 거 우선 상기한 거죠. 자, 이제 11번. 퇴직급여 총당 부채는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으로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퇴직급여 총당 부채 전입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우리 특별한 말 없으면 추계액의 100%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추계액의 70%만 설정한다. 50%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추계액으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전기 현재 퇴직금 추계액 생산직 보면 1억이 있는데 전기말. 근데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 4,32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9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에 1억에서 4,320 썼는데 그런데 다시 9천원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얼마 더 채워야 되죠? 3,320만 원 채우면 되겠죠. 사실 1억인데 9천 만들 건데 4,300 얼마 썼으면 1,000 빼고 3,320만 넣으면 되지. 그죠? 자, 다음 사무직도 7,000인데 7,200 만들 거면 쓴 것보다 200 더 채워야겠네. 그럼 2,738만 원 더 채워 놓으면 되겠죠. 시험 때는 그런 모험 하지 말고 1 더하기 1도 계산기 쓰세요. 시험 때는 저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 때는 얼마나 찝찝하겠어. 그죠? 시험 때는 1 더하기 1도 계산기. 자, 그럼 우리 이거 자동 계산해서 그냥 합시다. 그 값만 가지고. 자, 12번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자산 코드는 모두 1로 한다. 말도 안 해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해서 불러오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고정자산 등록하고. 자, 13번에 법인세 등은 결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해당 법인세를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계상한다. 장부상 산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 이건 일단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되고. 14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작성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 10번까지 수동계산이 있었던 거 있죠? 자, 그거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씁시다. 요령이 생겼어.
자, 이제 다들 입력하셨으니까 우리 12번 문제 고정자산 등록도 합시다 하고 들어가야 불러올 수 있죠.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뭐 말 안 해도 잘 하실 거니까 일단 등록합시다. 이제 자, 1번으로 해라 그랬죠. 경비 구분만 정확하게 잘 하시면 되죠. 소프트웨어는 오래 취득한 거니까. 이상하게 이것만 하니까 뭔가 아쉽죠. 우리 하다가 그죠? 자, 이제 창 닫고 이제 계산자료 입력 들어갈 준비 됐죠? 자, 계산자료 입력 가서 자, 엔터 치시고 기간 직접 쓰지 마세요. 세무일급에도 일어나요. 12월부터 12월. 그래서 모은 거지 말고 엔터 치면 되니까. 본인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얘네들 쭉 훑어볼게요. 자, 우리 생각하면 일단 계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만은 아니고. 그럼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고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그럼 손익계산서죠. 그럼 손익계산서인데 자,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뺄 건데 우리는 제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업은 기말 상품 빼면 나머지가 팔린 상품 매출 원가가 될 건데 제조업은 우리 원가 회계할 때에 요소별 원가 계산 있죠. 그럼 원재료 사용한 걸 쓰기 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사용액이 회계상 원재료비라고 되는 거고 우리 농업인은 발생액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용가 예상으로 임금이라고 처리한 거하고 500번대 상여금 처리한 거하고 앞에 번호 코드들 있죠. 그러면 올해 발생한 퇴직금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글자 보시면 얘는 퇴직급여 508번으로 분기할 칸, 아래는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이걸로 분기하려고 적혀 있는 칸. 그럼 우리는 문제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다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럼 500번대 우리 제조 경비들 있죠. 그 제조 경비가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이런 것들은 500번대로 분계 회계 처리한 거 들어올 건데 500번대 감가상각비는 올해 기말에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비용 처리할 거라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초는 없었나 봐. 기초 제공품에 의해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나머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단기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우리 기초 더하고 기말에 얼마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제품 매출 원가로 되겠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가 회계 이제 다음 주 중에 할 거라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판관비를 뺄 건데 판관비에서도 당연히 급여 성질의 퇴직급여 806번 퇴직급여로 처리할 거, 그리고 800번대의 감가상각비 처리할 거, 그리고 매출채권의 800번대 대손상각비로 보충할 거 800번대로,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쓰는데 만약에 이론 문제에서 제조경비랑 관련이 있다면 500번대도 쓰는 거예요. 꼭 800번대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800번대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 하면 판관비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영업의 수익은 우리가 손댈 거 없어요. 회계처리해서 반영만 들어올 거고, 영업의 비용에서는 우리 기타 채권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얘네들 여기에 들어올 거고, 그럼 같이 합산된 게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결산 전 금액과 후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차관용 순이익이 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 가지고 법인세 계산할 거고, 그럼 그 법인세 계산된 것 중에 그 계산한 법인세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딱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산납세금 빼고 나머지 미지급세금 처리할 거 써주면 법인세가 합이 그 금액이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 나오는 방식이 우리 계산자료 입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대손 충당금부터 보자라고 했죠. 자, 문제 8번 문제에서 매출채권의 1%래요. 그럼 얘 둘이고 1% 되어 있으니까 얘 둘만 설정하면 되네. 다 플러스네요. 그럼 나머지들 다 지워버리고 지우고 결산 반영.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6번 문제에서 자, 우리 다들 아시니까 컴퓨터 순서대로 재고자산 쓸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봐, 여기 안 나오니까 눈에 안 띄잖아. 그죠? 데이터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네. 자, 그럼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찝찝하니까 제가 수동 계산하자고 말한 거예요. 자, 다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실제 재고액 1200만 원 쓸 거고, 다음 이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60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900만 원. 자, 그럼 이제 6번 정리가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번에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거. 자,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3,320만 원 보충할 거고, 다음 우리 사무직 급여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2,738만 원을 보충할 거고. 이 수동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 때는 우리 마감하는 게 꼭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 자료 입력 안 들어와도 돼요. 그냥 다 수동 계산하셔도 돼요. 뭐 겨우 네 문제야. 그죠? 자, 다음 12번은 우리 방금 고정자산 등록해둔 거는 감가상각에서 불러올 수 있죠. 그럼 감가상각 클릭하면 세 개가 있네요. 방금 우리 기계장치만 제조고 둘 다 판관비였죠. 자, 이대로 결산 반영. 자, 그럼 지금 여기 기계장치는 제조경비 거에 들어왔고, 판관비 거에는 예, 비품하고 소프트웨어 들어와 있네요. 자, 다음 이제 나머지는 없네. 자, 그럼 자, 여러분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 나와 있나요? 자고 금액 똑같나요? 자, 시험 때 무조건 본인 걸로 계산하세요. 다른 사람 거 보고 하지 말고. 이 금액 저는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2억이 넘었죠? 그러면 뭐 문제에서 뭐 다른 뭐 감면 이런 거 없으니까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마지막 곱하기 1.1. 자, 계산하면
그러면 5,660만 8,647원이죠. 자, 이거 지금은 이런 거 안 뜨는데 계산하실 때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죠. 계산기를 하실 때. 그럼 우리 계산기마다 이 백스페이스 있죠. 없는 계산기 웬만하면 없어요. 뒤로 지우는 거. 순수 표정이 어디 근데 있어 거기도. 지우는 거. 백 뒤로 화살표 있죠.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소수점이 나오면 다 계산하고 지우는 게 아니고 소수점 나왔을 때 지우고 또 계산하고 지우고 하나 줄여가면서 계산한 중에 한 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소수점 때문에 끝에 1이 안 맞아요. 늘어나고 이제 계산이 소수점 있는 것도 곱해주면 또 값이 다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면 절사예요. 절사라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세금은 반올림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 나왔죠? 저하고 이 금액이 똑같다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 틀리면 본인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금액 계산했으면 자, 얘가 법인세고 근데 여기에 지금 선납세금 안 나가도 줘야 할 수 있죠. K랩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1745만 1760원이라고. 그죠? 지금 이건 장부 있는 거 보여준 거야. 계산 전 금액은. 그럼 분개하라고 계산 반영 금액에 써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방금 계산했던 법인세 이 금액에 선납세금 빼면 나머지 이 금액을 이제 미지급 세금에서 법인세 신고하면서 내야 된다라고 회계상에서 쓰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추가 계상액에 3,915만 6,887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법인세가 여기 법인세 등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 분개시키고 나면 장부상의 법인세 등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그럼 자동계산 분개 완료되었죠? 자, 하기 전에 다시 계산 분개 삭제. 딴 게 아니고 우리 구경 좀 하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합계잔액산표 가보세요. 엔터 치면 12월 달이에요. 지금 계산 분개 삭제하셨죠? 자, 화면 쭉 아래로 내리면 지금 수익 비용들이 보이죠? 자본 아래에. 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비용도 500번, 800번, 900번 이 순서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자본 아래에 전부 다 비용들은 차변에 당연히 잔액이 있고 수익들은 대변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럼 지금 500번대의 제조 원가들이 잔액이 남아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하시고 자동 계산 분개 완료를 하시면 하고 나서 다시 12월 31일 조회에서 가보시면 제조 원가가 전부 다 사라지고 매출 원가가 산정되도록 값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계산 자료 입력은 제조 경비들을 매출 원가로 잡아주는 것까지 해요. 나머지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은 더 회계 처리하고 있고 우리 방금 분개했던 거 있죠? 얘는 회계 처리할 거 더한 후에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산정해서 지금 얘네들 잔액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보내준 거예요. 잔액을.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문제를 보면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지금 현재는 시험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원칙은 제손잉제 순으로 여는 게 맞아요. 만들고 제조원가 명세서 팔고 손익계산서 나눠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난 후에 남은 게 내 재산이다 재무상태표.
이 순서로 가는 게 재무제표 원리인데 답은 이것만 보여주니까 괜히 쓸데없는 시킬까봐. 하지만 그래도 이거 했다고 틀렸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자, 재정원가 명세에서 클릭하면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 우리는 아무 짓 안 한 것 같지만 방금 정리한 모든 것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정해 준 거예요. 컴퓨터가 전부 다 불러오기를 해서. 그럼 창 닫고 손익계산서 가서 엔터 치면은 방금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로 들어와서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방금 수정된 값들을 반영시켜서 얘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단기순이익이. 그럼 처분 확정일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날짜 마음에 들어요. 그죠? 올해 거는 내년에 하는 거죠. 전년도 거는 올해 하는 거고 1년간 사업해야지 돈 번 거 정리하지. 자, 그럼 자, 여기까지는 우리 전기에 관련된 정보들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올해인 거예요. 단기순이익부터가 올해 번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올해 지금 기말 결산하기 전에 중간 배당을 일을 실수할 수 있어요. 현금 배당으로. 그러면 그때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념 과목 쓰면 여기에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 2월 된 이익잉여금 가지고 당연히 우리 배당할 거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배당 받는 사람은 쓰는 거 아니라 했던 게 배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붕괴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또 우리 회계 변경이 누적효과나 전기 오류 수용 손실 500번 되들 하면 전기 이익잉여금 반영되죠. 그럼 임의적립금 200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임의적립금들을 여기 사업장 적립금이나 감채적립금이나 이런 임의적립금을 설정을 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차변으로 쓰면서 줄였을 건데, 이걸 적립할 이제 사유라든지 이유가 없어져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얘네들을 보내는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얼마다, 대변에 예를 들어 감채적립금이다 얼마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그 다음 연도나 미래에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적립금 이입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붕괴가 그냥 반대로 감채적립금, 얘도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얘를 감채적립금 얼마 되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립금 이입액이라는 애가 들어오면 이렇게 붕괴가 된다는 걸 가지고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붕괴들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전에 물어봤었죠, 나한테. 지금 얘가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써주면 컴퓨터가 붕괴해 줄 거예요. 그래, 해줄 거지만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내년 걸로 날아가거든. 자, 지금 여기가 극한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 F2번 눌러서 감채적립금 찾아서 만약 그거 한다면 이렇게 써서 금액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거랑 같은 개념 과목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설정했던 거. 자, 그럼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있는데, 자, 이익잉여금 처분액에서 배당금 있죠. 자, 만약에 현금 배당인데 보통주 현금 배당 1,000만 원 했대. 그럼 어디에다 쓰죠? 여기 쓰나요? 여기 쓰나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에 쓰는 거죠. 아래는 이 배당금 중에서 보통주가 얼마고 우선주가 얼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분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에 쓰는 이유가 왼쪽에 계정 과목 있잖아. 이걸로 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력하는데 임의적립금이 만약에 모자라다, 없다, 모자라다가 아니고, 그러면 제일 아래 칸을 클릭하면 지금은 칸 추가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제일 아래 칸 클릭하면 칸 추가가 살아나요. 그럼 얘 클릭해서 아래에 F2번 눌러서 문제에서는 임의 적립금이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F2번 눌러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주면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럼 당해 3년도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설정액은 1260만 원 있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예, 1260만 원.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단기 상각액은 50만 원.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단기 상각액은 50만 원. 잘 만들어 뒀네. 자, 다음 처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2천만 원 배당하며 동배당액의 10% 상당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다. 현금 배당에 최소 10% 이상 적립해야 되죠.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니까. 자, 그럼 현금 배당이 미지급 배당금으로 2천만 원 그러면서 이익준비금은 최소 적립한다고 한 거고. 다음 사업 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사업 확장 적립금 없으면 만들려고 그랬는데 있네. 그럼 여기에 500만 원 하고 했죠? 됐나요? 다 하셨으면 얘도 전표 추가.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전표 추가인지 안 물어보고 했다고 보고하죠. 나 통보하죠 나한테. 근데 그래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가면 손익으로 분계가 들어와 있어요. 결차결대가 아니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보면 손익이라고 해서 분계가 들어와 있죠. 그죠? 결차결대가 계산자료 입력해서 한 거고 우측에 손익 적혀 있는 건 여기서인 건데 자 다시 합계잔액 산표 가서 엔터 쳐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깨끗이 정리된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판관비부터 영업외 수익하고 전부 다 매출원가까지 싹 없어졌죠. 얘네들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안 사라지신 분은 전표 추가 안 했어요. 아니면 이 날짜 12월 30일 다시 쳐야 돼요. 얘는 쓴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로 넣는 분계가 지금 얘네들 분계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부터 쫙 모아서 얘를 손익으로 만들고 얘네들을 전부 다 뒤집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마무리 시켜주는 분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분계가 그렇게 하니까 장부에 내년에는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들만 잔액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잔액이 하나도 없이 내년에 얘는 전부 다 순액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버리고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보냈으니까 얘가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분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서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그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들어오는데 결의하기 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죠? 왜냐하면 주주총회는 2021년도에 하는 거고 방금은 20년도 12월 31일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치요? 우리 시험 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문제 나와도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괜히 열었는데 대자 차익 떴어.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닌데 뜬 기출문제 꽤 많아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연습할 때 한번 열어봐봐요. 그럼 제가 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열지 말자. 왜냐면 잘 안 맞춰놨더라고 얘네들이. 일단 우리 문제에 대한 그 알리바이를 넣는데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끝에까지 안 맞춰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여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와 같이 이제 결산까지 봤다. 그죠?